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나라면 나와 결혼할까? 입니다. 지은이는 후이고 옮긴이는 최인혜님입니다. 펴낸 곳은 미디어숲입니다. 지인이 후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이군양, 본명 위후이, 1983년생 물병자리, 중국 방송대학 졸업 후 출판, 광고, 미디어, 음악 등 여러 분야에 몸담았습니다. 현재 공푸전엔 영화사 부사장을 맡고 있으며 글과 가사를 씁니다. 3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2014년, 2015년 연속 베스트셀러 대상을 받아 인터넷 시대 시녀성 대변인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흔들리며 꿈꾸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삽니다. 예민한 편이고 여름과 여행을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일은 듣고 또 듣기. 과거에 침잠된 일들을 기억하고 기록해서 이야기 속에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다. 손에 든 펜만 있다면 그 어떤 일도 단지 하나의 인생 경험이 된다는 말을 믿는다. 결국 모든 것은 다 좋은 계획이야. 괜찮아. 상관없어. 시간이 너를 증명한다 등을 썼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좋은 계획이야는 올해의 명언으로 선정되어 100여 명의 명사를 통해 인용되었으며 동명의 드라마가 2017년 제작되었습니다. 품위와 결혼하다. 왜 나를 사랑해? 그가 물었을 때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다. 외모, 키, 직업, 수입, 모두인 것 같기도 전부 다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사랑은 끌림에서 시작된다지. 그럼 나는 그의 무엇에 끌렸을까? 그래, 아마도 나는 그의 품위에 끌렸을 것이다. 잠시 옛날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대학 시절에 잠시 호감을 느낀 남자 선배가 있었다. 큰 키에 잘생기고 심지어 공부도 잘했으니 저절로 눈길이 갔다고나 할까. 과 수석으로 들어와서 학기마다 장학금을 놓치지 않던 그가 그때는 참 멋져 보였다. 그러다 그 선배와 함께 과 모임을 기획하게 됐다. 난 동기들에게 연락하는 일을 맡았고 선배는 음식점을 예약했다. 전화를 돌리는 사이사이 선배가 음식점에 예약을 문의하는 통화 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A식당이죠? 오늘 저녁 7시에 10명 식사 예약하려고요. 네, 단독룸으로 가능할까요? 여보세요, 비주점이죠? 오늘 저녁에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녁 7시, 10명이요? 선배는 이렇게 여러 곳에 예약 전화를 걸었다. 이상함을 느낀 나는 선배가 통화를 마치길 기다렸다가 물었다. 벌써 여러 곳에 전화한 것 같던데 설마 다 예약이 안 된대요? 그는 잠시 멍하게 나를 보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아냐, 전부 예약했어. 그냥 여러 곳 잡아둔 거야. 예약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어때? 애들 모이면 어디로 갈지 물어보고 그리로 가자. 그는 의기양양하게 눈을 찡긋했지만 나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선배가 졸업한 뒤 나는 더는 그와 연락하지 않았다. 어설프게 타던 썸도 자연히 사라졌다. 재밌는 점은 나 말고도 대부분의 동기가 그와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마치 그런 사람은 존재한 적조차 없다는 듯 아무도 그를 떠올리지 않았다.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게 버티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매일매일이 생존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손님이 예약해놓고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손해가 클까? 그런데도 예약금 한 푼 요구하지 않고 예약을 받아주는 까닭은 암묵적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약속을 했으니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버리면서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않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품위가 부족한 사람이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를 보면 열은 안다는 말이 있다. 타인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친구도, 애인도, 동료도, 심지어 가족도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겠지.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대단한 인재라 한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많이 배운다고 저절로 품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식에 자기 수양이 더해질 때 비로소 품위가 생긴다. 친구가 주선한 소개팅에 나갔을 때의 일이다. 약속된 카페에 도착하니 명품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해왔다. 훤칠하고 예의 바른 모습,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남자는 능수능란하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주로 자신이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얻은 견문을 신나게 늘어놓았다. 내가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줘서 그런가 남자는 잔뜩 흥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잠시 후 아르바이트생이 다가와 실내에서는 금연인이 담배를 꺼달라고 부탁했다. 남자는 담배를 끄면서 잔뜩 화가 난 어투로 내뱉었다. 이거 전자담배야. 니코틴 없어서 피해도 안 준다고 무식하기는 뭐 대단한 가게도 아닌데 예민하게 굴어. 잠시 후 주문한 커피와 케이크가 나왔다. 그런데 채 포크를 들기도 전에 남자가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야? 벌레잖아.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니 과연 접시 가장자리에 날파리 한 마리가 붙어 있었다. 곧 아르바이트생이 당황한 얼굴로 달려와 연신 사과하고 새로운 케이크를 가져다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입가를 일그러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미 입맛이 떨어졌는데 새 케이크가 다 무슨 소용이야? 필요 없으니까 이 케이크 내가 먹어치워.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요구란 말인가? 나는 크게 당황했고 가엾은 아르바이트생은 눈물을 흘릴 지경이 되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케이크 값은 당연히 받지 않을 거고요. 다른 디저트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끼어들었다. 괜찮아요. 무슨 바퀴벌레가 나온 것도 아니고 접시에 날파리 붙은 걸 못 봤을 수도 있죠. 그냥 바꿔주세요. 그러자 남자가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에게 손가락질하며 버럭 고함을 쳤다. 말을 못 알아들어. 누가 디저트 공짜로 탈래?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알아? 사람을 뭘로 보고? 결국 매니저까지 달려와서 사과하며 제일 비싼 코스 요리를 대접하겠다고 했다. 아르바이트생은 허리를 푹 숙인 채 눈물만 줄줄 흘렸다. 그런데도 그 남자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작은 여자에게 그 자리에서 케이크를 먹어보라며 소리쳤다. 도저히 참을 수 없던 나는 내 몫의 찻값을 꺼내 남자의 면상에 던지고 나와버렸다. 그리고 소개해준 친구에게 다시는 내게 그 사람 이름조차 꺼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돈이 있다고 품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수수한 옷을 걸쳐서도 약자든 강자든 똑같이 배려하고 공손히 대하는 사람이 온몸에 명품을 휘두른 채 어린 아르바이트생에게 벌레가 붙은 케이크를 먹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보다 훨씬 품이 있지 않은가. 견문이 많다고 절로 품위가 생기지도 않는다. 평생을 작은 마을에 살았어도 점잖고 예의 바르며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어도 공공장소에서 금연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품이 있다. 사소하지만 작은 행동으로 품위를 지킨 누군가의 기억도 있다. 그와 내가 처음 데이트한 날은 크리스마스였다. 성탄절 저녁답게 식당마다 만석이어서 어쩔 수 없이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사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며 먹었다. 그날 난 입맛이 별로 없어서 내 몫의 음식을 거의 남겼더랬다. 그는 먹고 남은 갈비뼈, 생선가시, 다 쓴 나무젓가락과 휴지 따위를 봉투 하나에 담고 내가 남긴 음식은 깨끗한 봉투에 따로 담았다. 그리고 봉투 입구를 잘 묶어서 쓰레기가 담긴 봉투는 쓰레기통에, 음식을 담은 봉투는 그 옆 화단턱에 내려놓았다. 나는 의아했다. 어차피 다 버릴 건데 왜 봉투 하나에 담지 않고 따로 담았는지, 왜 굳이 따로 놓는지 묻자 그가 말했다. 혹시라도 배가 너무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자나 불황자가 있을까봐 그런다고. 쓰레기와 같이 버리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버리게 되지 않느냐고. 그 광경을 상상하면 마음이 불편해진다고. 난 태우던 담배를 남은 음식에 비벼 끄는 사람도 봤고, 다 마신 캔에 코푼 휴지를 쑤셔 넣는 사람도 봤고, 냄비에 온갖 더러운 쓰레기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사람도 봤다. 하지만 그때까지 크게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었다. 어차피 쓰레기고 어차피 버릴 거니까. 굳이 잘못이라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난 뒤 세상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다. 좀 더 새롭고 좀 더 따스하게 바뀌었다. 일면식도 없고 마주칠 일이 없을지도 모를 낯선 이에게 베푸는 무의식적인 배려와 친절이라니 너무 아름답지 않은가? 그의 어린 조카를 데리고 음료수를 사러 갔을 때가 생각난다. 아이가 무턱대고 음료 냉장고 문부터 열려 하자 그는 얼른 아이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먼저 무얼 살지 고른 뒤에 문을 열면 어떨까? 아이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 얼굴을 나란히 맞대고 투명한 음료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며 이것저것 고르는 모습이 무척이나 귀여웠다. 그렇게 음료를 고르고 계산대 앞에 섰는데 아이가 갑자기 칭얼댔다.
외삼촌, 나이 두유 안 마시고 싶어졌어요. 여기다 놔둬도 돼요? 그는 아이에게서 두유를 받아들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사지 않을 거라면 원래 자리에 갖다 두자. 아무데나 두면 다른 사람이 대신 치워야 하잖아. 아이는 천진하게 대답하고 그의 손에 이끌려 다시 음료 냉장고 쪽으로 향했다. 그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나는 나도 모르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날 그는 수수한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내 눈에는 중세시대 귀족만큼이나 우아해 보였다. 공부를 많이 해도 지식이 풍부해도 심지어 가정교육을 잘 받았어도 반드시 품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품위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구분선이다. 품위 있는 사람은 반성할 줄 알고 예의를 지킬 줄 알며 쉽게 흥분하지 않고 자기 고집에 매몰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든 적절하게 행동하고 늘 여유 있고 넉넉하며 마음은 선의와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가득하다. 나에게 자신을 왜 사랑하느냐고 그가 물었다. 그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단 한 가지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다. 나는 나와 다툴 때조차 자신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는 그를 사랑한다. 내가 지치고 피곤할 때 혹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울감에 빠졌을 때 나를 더 힘들거나 괴롭게 만들지 않고 무던하게 나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그를 사랑한다. 품위 있는 연인은 상대의 인생의 풍랑이 아니라 등대가 되어준다. 나는 내게 등대가 되어준 그를, 그리고 그런 당신과 함께하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은 꼭 품위 있는 사람과 해야 한다. 사랑은 포기해도 품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품위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다. 나라면 나와 결혼할까? 지연이 길게 한숨을 내쉬며 한탄했다. 이제 곧 30 중반인데 난 왜 아직도 결혼을 못했을까? 여태껏 그녀를 비혼주의자로 알고 있었던 터라 나는 조금 놀라 진심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지연은 자기는 어릴 적 꿈이 무려 현모양처였다며 현란한 손짓으로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리켰다. 날 좀 봐. 잘 보라고. 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빠지는 구석이 없는데 어째서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 남자 한 명 없이 지금껏 싱글인 거냐고. 신이 날 싫어하나? 나는 그만 웃고 말았다. 매력적인 외모는 몸을 동하게 하지만 평생 함께하겠다는 결심을 하려면 마음이 동해야 한다. 그리고 몸이 동하는 것과 마음이 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그럼 마음이 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지연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되물었다. 눈을 감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내가 남자라면 너랑 결혼할래? 지연은 눈을 감고 상상해보았다. 입술을 질끈 깨물고 미간을 찌푸린 모습이 꽤나 진지하게 생각 중인 모양이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지연은 잔뜩 풀죽은 얼굴이었다. 왜 그래? 망했어. 아무리 열심히 내 편을 들어봐도 긍정적인 답이 안 나와. 어째서? 내가 정말 열심히 생각해봤거든. 내가 남자라면 나 같은 여자는 어떨까? 성질 더럽고 말버릇 험하고 밤새워 놀기 좋아하는 여자랑 과연 결혼하고 싶을까? 돈 모으는 재주도 없고 살림도 못하고 소파 위에 옷을 산처럼 쌓아두고 3개월마다 한 번 치울까 말까 한 여자랑? 아니,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거봐, 내가 왜 아직도 결혼을 못했는지 알겠지? 지연은 억울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하지만 난 이렇게 사는 게 편한 걸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내가 번 돈은 내 마음대로 당당하게 쓰고 놀고 싶을 때 내가 놀고 싶은 사람들이랑 놀아야지. 옷도 소파에 늘어놔야 찾기 좋단 말이야. 지금 생활이 좋은데 어떻게 내 생활 방식을 반성하자는 게 아니야. 만약 독신으로 산다면 그 역시 멋진 삶이니까. 아무도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 하지만 한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하기로 했다면 어느 정도는 서로 양보해야 해. 지연은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절규했다. 그럼 대체 난 어떻게 해야 품절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상대의 조건을 따지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나는 친절하게 웃으며 그렇지 못한 돌직구를 날렸다. 결혼을 둘러싸고 두 사람이 벌이는 탐색 과정은 흡사 구인구직 과정과 비슷하다. 면접 때 고용주는 수많은 질문을 하지만 결국 면접자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다. 당신은 내게서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당신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만약 상대가 기대에 부응하는 대답을 한다면 채용이 결정된다. 물론 채용을 했어도 얼마간은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검증하는 기간을 갖는데 결과적으로 기대한 바와 맞지 않거나 차이가 크면 헤어짐의 수순을 밟게 된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하든 아니면 오랜 연애 끝에 간신히 문턱을 넘었든 결혼을 앞둔 쌍방은 매우 힘든 상호 검증 과정을 거친다. 위 세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서로 암묵적으로 관계의 가치를 가늠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감정이 끌린다는 이유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내가 상대에 대해 확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나 역시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증명하고 확신과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몇 년 전 동네의 한 청년과 어찌어찌 알게 됐다. 지방에서 올라와 온갖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젊은이인데 시간 날 때면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시킬 일이 있으면 고민 없이 불러달라고 말하는 모습이 여간 넉살 좋고 부침성 있는 게 아니었다. 하루는 무거운 짐을 옮길 일이 생겨서 청년을 불렀다.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데다 양도 많아서 미안한 마음에 품삯을 후하게 불렀더니 그는 반색하며 싫은 표정 하나 없이 싹싹하게 그 많은 짐을 다 날라주었다. 잠시 숨 돌리는 사이 땀투성이가 된 그에게 마실 것을 대접하면서 왜 그리 열심히 사느냐고 슬쩍 물어보았다. 평소에도 이웃이 청하면 전등 갈기부터 쌀 포대 나르기, 담장 수리 등 별의별 자비를 도맡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하는 성인 남자 환자를 업고 계단을 내려오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일들을 대개는 정당한 품삯을 받고 했지만 가끔은 푼돈만 받고도 해주었다. 대체 그는 왜 그리 열심히 사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 청년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동네 일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돈도 버니 좋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돈 모아서 장가도 가려고요. 지금까지 얼마나 모았느냐고 묻자 그는 의외로 큰 액수를 말했다. 그렇게나 많이요? 나는 놀라며 말했다. 그 정도면 장가를 가고도 남겠는데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 멀었다고,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했다. 전 내세울 게 없어요. 집도 가난하고 인물도 볼품없고 가방끈도 짧고 그나마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여자가 저랑 살려고 하겠어요? 뭘 보고? 나는 혹시 돈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자신은 만일의 경우가 아니라 모든 경우에 대비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지, 그중 누가 자신의 인연일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는데 어떻게 유행에 기대겠냐는 것이다. 그래서 일찌감치 결심했지요. 그는 마지막 상자를 내려놓고 숨을 크게 몰아쉰 뒤 어깨를 주무르며 말을 이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어서 고향의 집도 마련하고 미래의 아내를 위해 최대한 두 주머니를 꽉꽉 채워두자고 누가 나한테 시집 올지 몰라도 어쨌든 다 자기 집에서는 꽃처럼 귀하게 자란 딸이니까. 그런 사람에게 시집 오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나를 선택해도 좋을 만한 이유는 줘야 하지 않겠어요? 아,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 하는 확신 말이에요. 일단은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예요. 장가 못 갈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겠는데요. 벌써 생각부터 이렇게 훌륭하잖아요. 생각이 아무리 훌륭하면 뭐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증명해 보일 수도 없고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청년은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었다. 결혼은 일륜지대사라는데 신중하게 따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아내가 될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해도 원망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나 역시 따지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내 앞에 서 있는 깡마르고 볼품없는 행색의 청년이 인생의 큰 지혜를 깨달은 현자로 보였다. 인생 최대 이벤트인 결혼을 앞두고 고민과 숙고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최소한 이 결혼으로 내 남은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어야만 비로소 식장에 들어설 용기를 낼 수 있다. 마음이 놓이질 않는데 어떻게 믿겠는가? 어디선가 이런 반박이 들리는 듯하다. 그럼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냐? 중요하다. 심지어 다른 모든 조건을 덮고도 남을 절대적 가치가 될 때도 있다. 그러나 사랑도 어디까지나 평등한 상호 교환의 대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
당신의 따스함과 나의 성실함을 바꾸고 나의 유머와 당신의 학식을 교환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땀과 노력의 반, 나의 땀과 노력의 반을 더해 우리가 함께할 집을 꾸리는 것, 결혼이란 그런 것이다. 모든 조건을 완벽히 갖춘 데다 나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결혼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빈털털이지만 나를 향한 사랑 하나만은 지극한 사람은, 물론 때로는 지극한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함께할 수 있을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착각이다. 생활이 실체를 갖고 덮쳐오기 시작하면 빛나던 사랑은 초라하게 바래고 내 인생의 구원자 같던 사람은 나를 망치는 원수로 보이기 시작한다. 남는 것은 돌이킬 수도 치유할 수도 없는 상처와 후회뿐이다. 어쨌든 사랑은 비단 위에 더해진 꽃이지 목숨 걸고 잡아야 하는 지푸라기는 아니니까. 진심과 정성을 다해 동료 작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해인가 씨는 친구의 별장을 빌려 한 달 정도 원고 작업을 했다. 그가 별장을 떠난 후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친구는 한참 망설이더니 혹시 별장에 머무는 동안 주변 사람에게 원한을 산 일이 있냐고 물었다. 씨는 깜짝 놀랐다. 문제의 별장은 외딴 곳에 있어서 주변의 이웃이라고 할 만한 집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몇 안 되는 이웃 역시 다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 좋은 기억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원한이라니. 친구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기에 곤혹스럽다고 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지금 별장에 와 있는데 요 며칠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문 앞에 죽은 물고기나 커다란 곤충 따위가 놓여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심지어 기다란 뱀이 핏기가 성성한 채 늘어져 있던 적도 있다고 했다. 하도 깜짝 놀라서 이제는 문 밖에 나가기조차 무섭다고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 그래도 심약하고 여린 친구가 걱정됐던 씨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나절 내내 여러 가능성을 요리조리 따져보았지만 두 사람 모두 뾰족한 답을 떠올리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 갑자기 한 가지 일이 씨의 뇌리를 스쳤다. 한창 원고 작업 중이던 늦은 봄, 난데없이 내린 우박 섞인 비가 그치고 난 뒤 씨는 산책에 나섰다. 그런데 강가에서 이름 모를 커다란 새가 날개를 다친 채 퍼덕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어렵사리 새를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자신이 먹으려고 사둔 생선을 먹여가며 정성껏 돌보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뒤 풀어주었다. 그 일을 이야기하자 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뭐야, 설마 전래동화 속 은혜 갚은 까치 같은 거야? 씨는 자신 없는 말투로 까치는 아니었다고 중얼거렸고 친구는 어쨌든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드디어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다. 커다란 회색 새가 대문 앞에 죽은 물고기를 물어다 놓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야생동물을 잘 아는 친구에 따르면 외가리가 확실했다. 알고 보니 이 외가리는 친구의 별장만이 아니라 근처의 다른 농가 앞에도 물고기를 가져다 놓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농가 주인도 외가리에게 먹이를 준 적이 있다고 했다. 농가 주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더 흥미로웠다. 외가리가 선물을 가져다 둔 후 어디선가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물고기를 가지고 들어갔더니 다음 날도 똑같이 물고기를 놓아두었다고 했다. 반면 외가리가 두고 간 죽은 곤충은 내다버리자 다시는 대문 앞에 곤충이 놓여있지 않았다. 이 기묘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친구의 머릿속에는 늠름한 중세 기사가 떠올랐다고 한다. 어쩔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중후하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말이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니.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녀석이로구나 알았다. 내 다시 궁리해보마. 나 역시 이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불가사의하고 기묘한 호의에 그만 웃고 말았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너그럽고 무조건적 애정이 가득한 은혜 갚기인지. 미스터리한 일은 이처럼 어이없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이 어리석고 너그럽고 무조건적 애정이 또 한 번 내게 쏟아진 일이 있었다. 새 책이 나와서 블로그와 SNS에 홍보 글을 올렸더니 잠시 후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딸, 책이 새로 나왔네. 엄마가 뭐 도와줄 일 없을까? 나는 괜히 마음 쓰지 마시라고 책 보내드릴 테니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잠 안 올 때 읽어주시기만 하라고 손사래를 쳤다. 엄마는 소녀처럼 웃으시며 알겠다고 했다. 얼마 뒤 명절을 쇠로 본가에 갔는데 친척 어른이 나를 보자마자 너희 엄마가 걱정스럽다고 했다.
요새 밥을 먹을 때든 차를 마실 때는 수시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대체 어디에 정신이 팔렸는지 모르지만 위험한 일에 빠지진 않았는지 엄마를 잘 떠보라고 했다. 나는 곧장 엄마에게 가서 물었다. 엄마, 요즘 휴대전화로 뭐 하세요? 재밌는 게임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선뜻 알려주지 않았지만 내가 집요하게 캐묻자 못 이기겠다는 듯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그게 내 글의 좋아요를 누르고 있어. 좋아요? SNS에 누르는 그 좋아요. 나는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었다. 엄마가 그런 걸 할 줄 아세요? 누가 그러더구나. 내 SNS 페이지에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내 인기가 올라간다고 내가 노안 탓에 잘 안 보여서 글은 못 남기겠고, 그나마 좋아요 누르는 건 할 수 있으니 매일 열심히 눌렀지. 손가락 조금 놀리면 우리 딸 인기가 올라간다는데 수천 번을 못 누르겠니? 엄마,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가 활동하는 SNS는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권한이 아이디당 한 번뿐이다. 엄마가 수백 번을 눌렀어도 결국은 좋아요 했다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좋아요를 반복한 것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엄연히 말하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였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도 불편하신데 휴대전화를 너무 많이 보지는 마시라고 가까스로 한마디 했을 뿐이다. 엄마에게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설명했어야 할까?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가 왜 그랬는지는 너무나 잘 안다. 조금이나마 나를 돕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힘껏 딸을 사랑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흐릿한 눈을 찌푸리고 자그마한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며 하루 종일 좋아요를 누른 것이다. 그런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으면서 내가 무슨 권리로 엄마에게 실망감을 안긴다는 말인가. 부디 이 글만큼은 엄마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 나를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면 좋겠다. 엄마가 딸을 돕고 있다는 만족감에 빠져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어릴 적 나는 꾸미기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그 탓에 한겨울에도 예쁜 부츠만을 고집했는데 문제는 부츠라는 물건이 원래 예쁠수록 미끄럼 방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게다가 난 심각한 몸치인지라 빙판길에서 조금만 삐끗해도 균형을 못 잡고 엉덩방아를 찍거나 발목을 접질리기 일쑤였다. 그래서 겨울에는 항상 아빠와 함께 등하교했다. 아빠는 내게 거목과 같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키 크고 건장한 아빠의 팔을 붙들면 아무리 미끄러운 빙판길도 두렵지 않았다. 버팀목 같았던 아빠는 어느 해 내가 성인이 되어 이제 혼자 씩씩하게 걷게 되었을 때 쓰러지고 말았다. 다행히 적절한 때 치료받아 건강은 회복했지만 대신 거동이 불편해져서 지팡이를 짚게 되었다. 지금은 옆에서 보는 사람만 안쓰럽지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여전히 여기저기 잘 다니신다. 이번 겨울 본가에 갔을 때 나는 또 집 앞 골목 빙판길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얼얼한 엉덩이를 문지르며 뒤뚱뒤뚱 들어서는 나를 보고 아빠는 허허 웃으시면서도 얼른 일어나 타박상 연고를 가져오셨다. 나는 이 나이 먹어서 애처럼 넘어진 게 쑥스러워 볼멘 소리로 집 앞이 또 얼음판이 되었다고 투덜댔다. 다음 날 모처럼 늦잠을 자고 나와보니 아빠가 보이지 않았다. 지팡이도 없는 것을 보니 바깥에 나가신 게 분명했다. 나는 벌컥 화부터 났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더구나 길까지 꽁꽁 얼어붙은 마당의 걸음도 불편하신 양반이 대체 어디를 가신 걸까? 내가 나가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했는데 혹시나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황급히 밖으로 나갔을 때 다행히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느릿느릿 걷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서둘러 아빠 쪽으로 가려다가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멈춰섰다. 고개 숙여 아래를 보니 빙판길에 빼곡히 뚫려있는 작고 둥근 구멍들이 보였다. 깊지는 않지만 워낙 수가 많은 탓에 빙판이 거칠거칠해져서 더 이상 미끄럽지 않았다. 발밑을 보며 멍하니 서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나와서 말했다. 네 아빠, 오늘 새벽부터 저러고 있다. 사람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해도 듣질 않고 혼자 끙끙대면서 지팡이로 얼음판에 꾹꾹 구멍을 내놓더라. 아마 누가 미끄러져 넘어질까 걱정돼서 그러는 모양이야. 나는 두 손으로 눈두덩을 꼭 누르고 있다가 간신히 큰 소리로 아빠를 불렀다. 아빠, 키 크고 구부정한 그림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차고 맑은 공기 속으로 하얀 입김이 퍼졌다.
코끝까지 빨개진 얼굴이 나를 향해 반갑게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향해 망설임 없이 달려갔다.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이토록 단단한 사랑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한 절대 넘어질 리 없다. 이 세상에는 어쩜 이렇게나 우직한 이가 많은지. 그들은 때때로 아무 소용없는 짓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하기도 하며 심지어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 당신을 품에 꼭 안고 자신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의 품에 한아름 안겨주는 것이다. 마치 당신이 아직도 요람 안에 누워있는 작고 무력한 아기인 양 진심과 정성을 다해 당신을 보호하고 돌보려 할 뿐이다. 어리석은 그들은 사랑을 덜어놓을 줄도 흥정할 줄도 모르고 그저 한없이 퍼부어 선물할 줄만 안다. 그런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거나 대단하지 않지만 그 분량만큼은 착실하고 확실하다. 평생 잃고 싶지 않은 단 하나를 고르라면 나는 주저없이 이 사랑을 고를 것이다. 늘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그들이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니,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주고 싶다. 충분히, 아주 많이. 그리고 그들이 좀 더 오래도록 받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 인생은 아름다워. 버스에 오르고 나서야 지갑에 고액권의 지폐밖에 없는 것을 알았다. 지폐를 꺼내 들고 어째야 하나 우물쭈물하다 그만 뒤따라 탄 사람들에게 떠밀려 속수무책 기사 앞으로 돌진했다. 기사와 눈이 마주치고 우락부락한 인상에 찔끔 놀라 어떻게든 내리려고 문 쪽으로 향하던 그때 버스 기사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어 요금함에 넣었다. 땡그랑, 땡그랑 입으로 소리까지 내면서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뒷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켰다. 단골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사서 나오는데 뒤에서 사장님이 부르더니 무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가져가서 소고기 넣고 묵국 끓여 드세요. 가을무라 달아요. 깨끗이 손질된 무는 감탄이 나올 만큼 뽀얗고 예뻤다. 고맙다며 받아들자 사장님은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때요? 꼭 토끼같이 하얗고 예쁘지 않아요? 공원에서 산책하다 좀 쉬었다 가려고 벤치로 향하는데 갑자기 한 남자아이가 후다닥 옆을 스쳐 달려가더니 내가 목표로 삼은 바로 그 벤치를 점령하며 소리쳤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아이의 엄마는 배가 잔뜩 부른 임산부였다. 기껏해야 두 사람이 앉으면 꽉 찰 벤치에 자기 엄마를 호위하듯 모셔다 앉히는 모습을 보며 내 자리는 없겠군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발길을 옮기려는데 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나를 불렀다. 저기요. 돌아보니 아이가 엄마 옆자리를 툭툭 털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여기 앉으세요. 레이디 퍼스트잖아요. 남자아이에 관한 재미난 기억 하나 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느 역에서 스님이 탔다. 회색 승복을 입고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평온한 얼굴의 스님이었다. 부처님도 아니고 스님이 지하철 탄 게 신기할 일은 아니니 다들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엄마 손을 잡고 서 있던 남자아이는 그렇지 않았나 보다. 이제 겨우 67살 정도 된 아이가 의젓하게 합장하더니 스님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것이다. 아이의 깜찍한 행동에 사람들은 소리 없이 미소를 지었다. 스님 역시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손을 모으고 아이에게 말했다. 나무 아미타불. 그러자 아이가 사뭇 진지하게 화답했다. 아멘, 어이쿠. 그게 합장이 아니라 기도였나. 포르투갈의 어느 도시, 이름 없는 광장 한편에 남루한 행색의 불황자가 어깨를 옹송그리고 벽에 기대어 있었다. 얼핏 보아도 여러 날을 굶은 듯했다. 그를 딱하게 여긴 행인이 빵 한 덩어리를 건넸고 그는 눈을 반짝이며 얼른 그것을 받아들었다. 허겁지겁 먹어치우리라는 예상과 달리 그는 빵을 들고 잠시 망설였다. 그러더니 곧빵을 둘로 갈라 한쪽은 입에 우겨넣고 다른 한쪽은 손으로 잘게 뜯어 광장 바닥에 흩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방에서 비둘기가 날아왔다. 그는 계속해서 빵을 떼어 던졌다. 이윽고 비둘기 떼가 그를 둘러쌌다. 비둘기들은 그의 머리, 어깨와 팔뚝 위에 앉았다. 새하얀 깃털이 그의 이마, 어깨에 떨어지며 나풀나풀 날렸다. 그는 움츠리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가장 멋진 풍경이 되었다. 기차에서 나이 지긋한 할머니와 나란히 앉은 적이 있다.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그녀는 고단했는지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 바람에 머리칼이 부스스하니 헝클어졌다. 종착역에 가까워질 무렵 나는 할머니를 살짝 흔들어 깨웠다.
그녀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린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러다 차창에 자신을 비춰보고는 아하고 작게 소리를 냈다. 그녀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떠올랐다. 뺨을 발그레 붉힌 모습이 꼭 수줍은 소녀 같았다. 그녀는 내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저기, 아가씨. 미안한데 금방역에 도착할 텐데 내가 손이 떨려서 머리카락을 제대로 빗을 수가 없네요.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부탁해요. 나는 선선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가 건네주는 빗을 받아들며 물었다. 할머니, 어떻게 빗어드릴까요? 그녀의 주름진 뺨이 붉게 물들었다. 혹시 따서 둥글게 말아줄 수 있어요? 부탁하는 처지에 미안해요. 아니에요. 해드릴게요. 나는 할머니의 길고 흰 머리칼을 싹싹 빗어내리고 쫑쫑 따은 뒤 둥글게 말아 고정했다. 다행히 손재주가 있는 편이라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작은 손거울을 꺼내 이리저리 비춰보더니 기쁜 듯 웃었다. 아가씨, 손이 정말 아무지네요. 머리가 참 예쁘게 됐어요. 고마워요. 이윽고 종착역에 도착했다. 기차에서 내려서 짐을 들고 허리를 펴는데 저만치의 할머니가 총총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가 향하는 곳에는 그녀와 똑같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할머니가 가까이 가자 할아버지는 손을 뻗어 할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년이 좋아하는 소녀에게 하듯 꼭 그렇게 했다. 그런 뒤 할머니의 귓가에 무엇라고 속삭였다. 할머니의 얼굴에 찬란한 미소가 떠올랐다. 비록 듣지 못했지만 무슨 말이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밝고 달콤한 미소였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그 모습이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둥글게 말아 올린 따은 머리가 노을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났다. 그해 늦가을 나는 차가운 저녁바람을 피해 스페인 톨레도의 한 식당에 들어섰다. 식당의 분위기는 침울했다. 카운터에는 술주 정뱅이가 엎드려 알 수 없는 말을 주절거렸고 작은 무대 위에 밴드는 느린 곡조의 곡을 무기력하게 연주했으며 가수는 그 위에 노래인지 한탄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흥얼거렸다. 몇 개 되지 않는 테이블 중 구석진 곳에는 혼자인 집시 여인이 건너편 테이블에는 남녀 한 쌍에 앉아 있었다. 집시 여인은 누군가와 통화하며 흐느끼는 중이었고 연인인지 부부인지 알 수 없는 남녀는 서로를 외면한 채 앞에 놓인 음식만 뒤적였다. 그들 중 누구 하나가 당장 울음을 터뜨리거나 화를 내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였다. 하지만 다시 추운 거리로 나가기에는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팠다. 나는 아무 테이블이나 골라 앉았다. 엉덩이를 걸치자 의자가 비명처럼 삐걱거렸다. 다른 것으로 바꿀까 잠시 생각했지만 상태가 더 나아 보이는 의자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조심스럽게 앉아 음식을 주문했다. 한참 뒤에야 웨이터가 약간 식은 듯한 스테이크를 내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고기는 질겼고 소스는 후추향이 너무 강했다. 나는 억지로 몇 입 우겨넣다 결국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창밖을 보니 언제부터인가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빗소리의 기분이 한층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순간 갑자기 식당 문이 활짝 열리더니 꽃바구니를 든 소녀가 걸어 들어왔다. 바구니에는 작은 꽃다발 몇 개와 비에 젖은 난꽃이 가득 담겨 있었다. 비를 맞았는지 소녀의 어깨는 젖어 있고 앞이마에 머리카락이 어지럽게 들러붙어 있었다. 소녀는 놀란 듯 동그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식당 안에 있는 우리를 쓱 둘러보았다. 그리곤 분위기를 전환하듯 소녀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천진하고 명랑한 미소였다.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비치는 것만 같았다. 소녀는 그렇게 미소 띤 얼굴로 제일 먼저 한 쌍의 남녀에게 다가가 꽃을 내밀었다. 세뇨르, 아름다운 연인께 꽃을 선물하시면 어때요? 깊게 주름이 잡힌 남자의 미간이 천천히 풀어졌다. 그는 망설였지만 곧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네고 소녀가 내민 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여자에게 꽃을 주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여자도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꽃을 받아들더니 귀 옆에 꽂고 빙그레 웃었다. 다음으로 소녀가 내게 다가왔다. 세뇨리타, 꽃 한 송이 사세요. 나 역시 소녀에게서 꽃을 샀다. 그리고 용기 내어 집시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더 이상 전화기를 붙들고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놀란 듯 나를 올려다본 그녀 앞에 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최대한 따뜻하게 들리기를 바라며 말했다. 더는 울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집시여인은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꽃을 들어 향기를 맡았다. 그녀의 눈빛에 감사와 약간의 미소가 담겨 있었다고 하면 내 착각일까? 잠시 후 그녀는 눈물 자국을 힘껏 문질러 닦고 벌떡 일어나 무대로 향했다. 그녀는 내가 준 꽃을 가수에게 내밀며 무어라고 몇 마디 했다. 가수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허리를 고추 세우고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가 꽃에 키스하고 어깨 너머로 던지자 뒤에 있던 드러머가 허둥지둥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들 사이에 잠시 웃음이 일었다. 곧 음악이 바뀌었다. 밝고 경쾌한 곡이었다. 집시여인은 가벼운 몸놀림으로 훌쩍 무대로 뛰어올라 멋진 스텝을 밟기 시작했다. 치맛단이 꽃잎처럼 아름답게 휘날렸다. 방금까지 그녀를 울게 만들었던 전화기는 테이블 위에 쓸쓸히 놓인 채 완전히 잊혀졌다. 금방이라도 화를 낼 것처럼 보였던 남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며 장단을 맞췄다. 카운터에 엎드려 있던 술주정뱅이는 음악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더니 눈을 비비고 곧 무대 위 집시여인을 향해 휘파람을 불었다. 웨이터는 웃으며 그에게 뜨거운 홍차를 따라주었다. 음악 소리는 길 가던 사람들까지 식당으로 끌어들였다. 작은 식당 안은 곳 사람들과 노랫소리, 갈채소리로 가득 찼다. 다들 저마다 웃고 떠들며 음악과 분위기를 즐겼고 신이 난 주인은 서비스로 샴페인을 돌렸다. 식당 뒤편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훈기와 맛있는 냄새가 순식간에 모두의 식욕을 돋웠다. 하지만 음식을 맛보려면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주방장이 흥을 이기지 못하고 뛰쳐나와 웅장한 스페인 노래를 열창했기 때문이다. 다들 입을 모아 노래하고 손뼉치고 춤추고 큰 소리로 웃고 잔을 부딪히고 끌어안고 키스했다. 어느새 비가 그쳤다. 나는 웃으며 사람들을 구경하다 무심코 입구 쪽을 바라봤다. 꽃 파는 소녀가 그곳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바구니에 남은 것은 하얀 꽃 한 송이뿐이었다. 그녀는 꽃을 꺼내 자신의 머리칼에 꽂았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소녀는 나를 향해 고요히 미소 지으며 입술을 달싹였다.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에 묻혀듣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녀가 한 말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부에나스 노체스. 좋은 밤 되세요. 그 밤은 내가 처음으로 천사를 본 밤이었다. 그녀는 꽃과 함께 나타나 향기를 남기고 사라졌다. 다정한 인사를 남긴 채 따스한 어둠 속으로 이처럼 취해 버릴 듯 아름다운 밤에 무슨 말을 하겠는가? 부에나스 노체스. 모두들 좋은 밤 되기를.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고결한 사람이었는가? 인터넷에서 한때 뜨거운 감자였던 화두가 있다. 바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쭈그려 앉아 있어도 괜찮은가? 이다. 얼핏 뜬금없는 소리 같은 이 논쟁은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에서 촉발됐다. 젊은 여자 둘이 정거장 바닥에 쭈그려 앉아 전철을 기다리며 수다를 떠는 모습이었다. 사진을 찍어 올린 네티즌은 잠옷 엄중한 투로 이들을 규탄했다. 내가 꼰대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요새 여자애들은 도무지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아무데나 쭈그리고 주저앉고 볼성사납다는 걸 모르나? 대체 뭘 보고 배운 건지. 결국 교양의 문제 아닌가? 사진 한 장 때문에 게시판이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난리가 났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멋대로의 교양도 예의도 없다며 동의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그게 뭐 어떠냐는 식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 것도 아니고 길을 막은 것도 아닌데 쪼그려 앉든 퍼질러 앉든 무슨 상관이냐는 댓글부터 몸이 힘든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랬을 거라는 추측성 댓글, 허락도 없이 남의 사진을 찍고 최소한의 모자이크도 없이 그대로 올린 글쓴이가 더 교양 없다는 너나 잘하세요형 댓글까지 대부분 글을 올린 사람을 비난하는 쪽이 많았다. 논란이 된 글과 사진, 댓글을 보면서 문득 과거의 사소한 기억 하나가 뇌리를 스쳤다.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다. 사수가 거리쳐 가서 중요한 서류를 받아 오라며 예정에 없던 심부름을 시켰다. 한창 차가 막힐 시간이라 전철을 타고 가서 부랴부랴 서류를 받아오니 정작 급히 필요하다던 사수가 자리에 없었다. 그새 다른 거래처에 외근을 나간 것이다. 전화를 해보니
당장 자신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오라며 성화를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전철을 타고 1시간이 걸려 찾아갔다. 서류를 전해주고 나오니 하늘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날따라 높은 하이힐을 신은 바람에 다리가 너무 아팠다. 발가락은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고 발바닥은 타는 듯했으며 발꿈치는 벌겋게 쓸려 피가 맺혔다. 절뚝이며 지하철을 탔지만 퇴근 시간이라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다. 간신히 지지봉을 잡고 섰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를 지경이었다. 차라리 구두를 벗고 쭈그려 앉고 싶었지만 투피스 정장 차림으로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머리 한 구석에 박힌 여자는 언제나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라는 가부장적 고정관념이 주저앉으려는 나를 자꾸 가로막았다. 하지만 내 몸은 비명을 지르기 일보 직전이었다. 숨도 잘 쉬어지지 않고 눈앞이 핑핑 돌았다. 이대로 있다가는 두 정거장도 못 버티고 기절할 것만 같았다. 사실 내가 주저앉든 말든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엄청난 갈등에 시달렸다. 신체적 한계와 정신적 압박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못하고 마치 생사가 걸린 선택을 앞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나는 벌개진 얼굴로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지지봉에 기댄 채 조금씩 주저앉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갑자기 내 어깨를 톡톡 건드렸다. 돌아보니 소박한 옷차림의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내 곁에 서 있었다. 내가 의아하게 바라보자 아주머니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자기 뒤에 있던 커다란 짐을 끌어다 내 쪽으로 밀었다. 검은 비닐로 쌓인 짐은 얼추 내 허벅지 근처까지 올 만큼 부피가 컸다. 짐의 크기를 보아도 그렇고 아주머니의 차림을 봐도 그렇고 근처 의류 도매시장에서 떼어온 옷더미가 분명했다. 아주머니는 짐을 툭툭 치며 말했다. 앉아요. 네. 내가 바보처럼 되묻자 아주머니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다 옷이라 눌려도 괜찮아요. 어서 앉아요. 나는 잠시 멍하니 짐을 바라봤다. 하지만 강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고맙다는 말과 함께 조심스레 그 위에 걸터 앉았다. 엉덩이 아래에 푹신한 감촉이 느껴지는 순간 너무 편안해서 울고 싶어졌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다. 아주머니는 신경 쓰지 말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주머니가 앉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자신은 피곤하지 않다고 했다. 젊은 아가씨가 직장 생활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생이 많아요. 그날 나는 빈자리가 생길 때까지 옷더미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아주머니는 내리지 않았다. 어느 역에서 내리시냐고 물어봐도 자꾸 다른 이야기만 할 뿐 좀처럼 대답해 주지 않았다.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그때 그 옷더미의 감촉이 생생하다. 여태껏 내가 앉아본 모든 자리를 통틀어도 그만큼 편안한 자리는 없었다. 몇천만 원 하는 소파에도 앉아보고 비행기 1등석도 타봤지만 그날 아주머니가 내어준 비닐봉지에 쌓인 옷더미보다 편하지 않았다. 지금도 그 느낌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스해진다. 살다 보면 누구나 궁지에 몰릴 때가 있다. 번듯한 신사도 우아한 숙녀도 남부럽지 않은 부자도 교양이나 예의를 차릴 여유가 없을 만큼 공경에 처할 수 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꼴사나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당신은 무엇과 마주치고 싶은가? 속사정도 모르면서 비난만 쏟아내는 커다란 입, 마구 휘둘러대는 손가락, 흘겨보는 눈? 아니, 그럴 리 없다. 그럴 때라면 따스하게 건네는 도움의 손, 잠시 걸터앉아 쉴 수 있는 커다란 옷더미, 괜찮다는 미소와 이해한다는 끄덕임이 절실하지 않겠는가. 전자는 제대로 된 인간됨을 가르치겠다는 태도고 후자는 제대로 된 인간됨을 실천하는 태도다. 어느 쪽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까? 당신의 태도는 어느 쪽인가? 우리에게는 세상을 좀 더 정돈되고 질서 있게 만들 의무가 있다. 그 속에서 고결함과 천박함을 나눈다면 함부로 비난과 질책을 쏟아내는 것은 천박한 것이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고결한 것이다. 이른 저녁, 번화가 근처를 지나가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아가씨가 길가에 주저앉아 비틀거리며 흐느끼는 모습을 보았다. 아마도 술을 많이 마시고 취했는지 옆에는 토한 흔적이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코를 막고 눈살을 찌푸리며 혐오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녀 또래로 보이는 몇몇 여자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소리 높여 말했다.
어우, 토해 놓은 것 좀 봐. 초저녁부터 무슨 술을 저렇게 먹었대. 길거리에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쪽팔리지도 않나? 나와 같이 가던 친구가 내게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갔다. 잠시 후 돌아온 친구의 손에는 물티슈와 비닐봉지, 물과 숙취해소제 따위가 들려 있었다. 친구는 곧장 길바닥에 앉아있는 아가씨에게 다가갔다. 나도 얼른 뒤를 따랐다. 그녀는 너무 울어서 기운이 다 빠졌는지 축 늘어진 상태였다. 일단 그녀를 친구와 둘이 힘을 합쳐 간신히 일으켜 세워 벤치에 앉혔다. 그런 뒤 물과 숙취해소제를 먹이고 물티슈로 바닥에 토사물 자국을 깨끗이 닦아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잠시 후 콜택시가 도착했다. 우리는 그녀와 함께 택시에 탔다. 다행히 그녀는 숙취해소제를 마신 덕인지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와 주소를 불러주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에는 술기운도 다 가신 듯 옆자리에 앉은 친구의 손을 잡고 약간 쉰 목소리로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위로라도 하고 싶었지만 왜 울었는지 알 수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어쩐지 그녀도 원치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우리에게 꾸벅 인사하고 짙어진 밤의 어둠 속으로 휘청휘청 사라졌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대도 다 큰 처녀가 만취해서 길거리에 널브러지면 안 된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추태냐고 천박하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다. 나는 여전히 그날 그녀가 왜 그러고 있었는지 모른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엉망으로 취해서 길거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마 앞으로도 절대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흐느낌에는 깊은 절망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혼자 견뎌야만 하는 그런 시린 고통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비난하기보다는 충분히 그럴 만한 속사정이 있었다고 믿기로 했다.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비웃던 사람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는다면 과연 그녀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글쎄, 모르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조차 추스를 수 없는 고통에 빠진 그녀를 비난하지도 비웃지도 손가락질하지도 않는 것이다. 손을 뻗어 토사물투성이 바닥에서 일으켜 세워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쉽게 질책하고 판단하는 천박함 대신 한 여자의 부서질 듯 위태로운 자존감을 힘껏 지켜주는 따스한 마음을 갖는 것뿐이다. 만약 고된 하루에 지쳐 지하철 바닥에 주저앉은 모습이 정말 보기 싫다면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다. 아가씨, 많이 피곤한가 봐요. 이리 와서 내 자리에 앉아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교양을 논하고 예의를 따진다면 스스로 그럴듯한 겉모습과 허울뿐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음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티끌만큼도 나아지게 하지 못한다. 자신의 고결함으로 천박함을 덮고 선량함으로 악의를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이런 마음들이다. 도서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Get of Wisdom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